제17장 공채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채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을 공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수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조세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공채예요. 자, 여러분들은 조세와 공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조세는요, 말 그대로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조세는요, 강제로 징수하는 거고요. 자, 조세를 징수했으면 대신 뭔가를 반대급부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조세는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고 일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돈을 뺏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공채는요, 그렇지가 않고 공채는 자발적이에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민간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는요,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우리 그것을 국공채 이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발행하는 것을 국채 또는 공채라고 하는데 그냥 이 둘을 그냥 합쳐서 그냥 국공채라고 합쳐서 불러요. 자, 이렇게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은 자발적으로 국공채를 사줄지, 자, 민간이 국공채를 산다,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걸 얘기해요. 자, 만약에 정부가 1천만 원짜리 국공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민간이 이것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정부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공채에는요, 만기 일자가 있고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기라는 게 있고 이자라는 게 있다, 또는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 자, 따라서 언제까지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문서에 적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민간은요, 정부에 국공채를 매입하면, 사주면, 돈을 빌려주면 그 보유 기간 동안 약속된 이자 수입을 수취할 수 있고요.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우리 이것을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비하면, 자, 일반적인 사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하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국공채 이자율은 회사채 이자율에 비해서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공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것을 공채라고 하고, 자, 민간이 공채를 자발적인 의사에서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는 걸 의미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주는 기간 동안 이자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협의로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만을 한정해서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국공채라고 표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민간 부분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조건 하에 정부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정부는 미래 공채 상환을 위해서 조세를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5년짜리, 만기 5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100억이 필요합니다. 자, 정부가 지금 100억이 필요해요.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100억이 필요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100억의 조세를 징수하면 돼요. 사실은 이게 정부로서는 제일 부담이 없는 거죠. 왜?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세는 그냥 뺏는 거지 나중에 갚는다는 약속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 100억의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면 민간의 반발이 심할까요? 네,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세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뭐가 있나요? 100억을 빌려 쓰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100억의 조세를 징수하거나 100억의 공채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0억의 공채를 발행하면요, 지금 돈 100억을 빌렸죠. 자, 빌렸죠. 근데 이거 지금 만기가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5년 뒤에는요, 자, 미래가 5년 뒤라고 할게요. 자, 그럼 5년 뒤에는 이 100억 공채 발행한 거, 저 100억 공채에 만기가 돌아오겠습니까? 네, 돌아오죠. 만기가 돌아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원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상환할 돈 10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어디서 조달할까요? 그때는요, 그때 그 원금 상환 당시에 100억의 조세를 징수해서 원금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세 징수를 미래로 유예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당장 정부가 돈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조세를 지금 당장 100억 징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억을 빌려서 100억의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1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세 징수하고 100억의 돈을 쓰는 거죠. 근데 2번은요. 일단 지금 당장은 빌려요. 지금 당장은 빌리는데 빌린다고 하는 건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공채의 만기 시점이라고 하죠. 그럼 이 만기 시점에 가서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다시 100억의 조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세 징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미래 시점으로 조세 징수를 유예하는 거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래의 공채의 만기 시점에 가서는 그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조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만기 시점이 왔죠. 그러면 이때 이 100억의 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100억의 공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갚고 다시 만기 시점을 미래로 또 유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점으로 계속해서 공채를 발행하면서 만기 시점을 미래로 유예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저 먼 미래에 이 마지막 공채 발행의 만기 시점이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만기를 유예시키면 이 공채 발행과 조세 징수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길어질 뿐이지 어쨌거나 공채는 언젠가는 원금을 갚아야 된다.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조세와 공채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채는요 자발적인 교환이에요. 자, 국채는 민간인들한테 강제로 강매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판단하에 뭐 위험한 이자율은 좀 더 주지만 위험한 회사채보다는 그래도 이자율은 약간 낮아도 안전한 국공채를 통해서 내가 저축을 해야지, 내가 투자를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세는요 강제적 징수입니다. 조세는 내기 싫어도 강제로 뺏는 거예요. 자, 자금의 원천, 국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국민은행에 예금을 들지 아니면 어디 뭐 삼성전자에 회사채를 투자할지 SK텔레콤에 회사채를 투자할지 아니면 내가 국공채를 매입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저축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국공채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민간의 저축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국채는 민간의 저축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조세는 민간의 소비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은요 조세를 납부할 때 내가 국가에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이 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면 난 원래 이 돈을 쓸 겁니다. 소비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나의 소비 가능액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조세의 재원은 민간의 소비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저항은요. 국채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의 저축 수단 중에 하나로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또는 적습니다. 하지만 조세는요 강제로 징수하니까 저항이 크죠. 자, 조달의 용이성, 국채는요 단기간에 다에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럼 100억 발행하면 돼요.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럼 1000억을 발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1조가 필요하다. 1조 원어치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세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간에 다액이 곤란해요. 왜냐면 우리가 조세 법정주의라고 해서 조세를 징수할 때는 어떠한 세금을 어떠한 요율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떤 시기에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조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갑자기 없었던 세금을 갑자기 만들어서 조세를 강제로 징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진 대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없었던 조세를 새롭게 만들면서 큰 금액의 조세를 징수하는 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채는 단기간에도 다액을 조달할 수 있는데 조세는 그렇지 못하다. 자, 부담의 전가 볼게요. 자, 국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국채를 발행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조세를 징수하지 않아서 좋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국채의 만기 시점이 오면 결국 원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시점, 즉 미래 세대, 미래 시점에서는 그 원금 상환을 위한 조세의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의 그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미래 세대가 그 국채의 부담을 책임지게 될,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견해가 다양해. 교과서 444페이지, 445페이지 보시면요. 공채 부담에 대한 논의라고 나와 있죠. 현 세대 부담설, 옆 페이지에 보시면 미래 세대 부담설 나와 있잖아요. 자, 이처럼 공채 발행의 부담은 공채 발행 당시에 현재 세대가 지는 거냐 아니면 공채의 만기 시점에 그 만기 시점에 원금 상환을 위해서 조세를 징수할 때 그때 그 조세를 부담하는 미래 세대가 지는 거냐 돼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미래 세대가 진다, 현재 세대가 진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미래 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조세의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조세를 징수하죠. 그러면 조세의 부담은 그 조세를 납부하는 현재 세대가 즉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의 부담은 누가 지느냐? 이거는 이견이 없어. 그건 당연히 지금 당장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가 부담한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데 공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대가 부담한다. 아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 라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국채와 조세가 이러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공채의 종류인데 자, 이 표체는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공채입니다. 자, 이 표체는요. 자, 우리가 매기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고요. 만기가 되면 원금을 이렇게 상환합니다. 이게 이 표체예요. 자, 할인채는요. 액면 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되 이자 지급이 없고요.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을 빌릴 거예요. 자, 100만 원. 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을 빌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자 지급이 없는 대신에 애초에 팔 때 얼마에 파냐면 90만 원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자, 90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할인채를 매입하는 민간은요. 어떻게 수익을 얻냐면 90만 원짜리를 사요. 그런데 1년이 지났더니 이 90만 원짜리 채권을 제출하니까 100만 원으로 원금을 돌려줘. 자, 1년 전에 90만 원 주고 산 채권을, 국채를 1년 뒤에 내미니까 100만 원으로 돌려줘. 그러면은 사실상 1년 동안에 약 10%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은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싸게 판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자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이 바로 할인채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영구채는요. 원금 상환 없이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 국채 중에서 영구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 1억짜리 채권이 있어. 1억짜리 국채가 있다. 이걸 내가 샀다. 라고 하면은 이 국채 안에는 만기 시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만기 시점이 없습니다. 만기 시점이 없고 여기에는 이자율만 있어. 이자율. 그래서 자,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국채를 내가 1억 주고 사면은 나는 어떻게 수익을 향유하죠? 매년 1년마다 1,000만 원씩의 이자 수익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년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시겠죠? 왜? 영구채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구채는 원금 상환 없이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을 영구채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 이 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 표체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채의 실질 가치 변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채권인 공채의 실질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공채를
100만 원을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의 공채를 발행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자, 만기는 1년 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빵이 한 개에 1만 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한 개에 1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발행한 공채의 실질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공채의 실질 가치는요, 빵으로 얘기하면 100개, 빵 100개를 내가 빌린 거예요. 정부가. 아시겠죠? 자, 정부가 민간한테 100만 원짜리 공채를 발행했다라고 한 것은 빵 100개를 빌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실질이란 말은요, 재화의 수량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실질, 공채의 실질 가치는 100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이거는 명목이고 실질은 빵 100개를 빌린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동안에 물가가 2배가 됐어. 자, 1년이 지난 동안에 물가가 2배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빵이 얼마인 거 아니? 1년 뒤에는 빵이 하나 2만 원이야. 빵이 이제 하나 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기. 자, 정부는요, 1년 뒤에 이제 만기 시점이 오면, 자, 약속된 원금 100만 원 갚으면 됩니까? 네, 100만 원 갚으면 됩니다. 자, 1년 동안 돈 잘 썼어. 갚을게. 내가 너한테 1년 전에 100만 원 빌렸었지? 그리고 그거 만기가 1년이었지? 오케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원금 100만 원 갚을게. 갚았습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물가가 2배로 올랐어요. 그럼 빵이 이제 하나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간은요, 1년 전에 100만 원 빌려줄 때는 빵 100개를 빌려줬는데 1년 뒤에 100만 원을 돌려받을 때에는, 그죠? 원금을 돌려받을 때는 빵을 몇 개 돌려받은 거예요? 50개 돌려받은 셈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때는요, 빵을 50개만 돌려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로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민간은요, 정부에 100만 원을 빌려줄 때는요, 빵 100개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빵 100개를 빌려줬으면 1년 뒤에 빵 100개를 돌려받아야 원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빌려준 건 빵 100개인데 만기에 돌려받은 건 빵 50개 뿐이에요. 빵 50개를 살 수 있는 돈밖에는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화폐 금액은 바뀌지 않잖아요. 화폐 금액은 바뀌지 않는데 이 화폐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꼭 뉴스에, 진짜 매년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죠. 뭡니까? 자, 추석 때, 명절 때 리포터가 뭐 마트나 전통시장 이런 데를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를 인터뷰를 하죠. 자, 오늘 뭐 어떤 명절 음식 하시려고 뭐 나오셨는데 물가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10만 원 갖고 나와도 살 게 없어요. 그놈의 돈 10만 원. 항상 그 얘기 나오죠. 10만 원 갖고 나와서 살 게 없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면 본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 금액 10만 원이라는 그 5만 원짜리 2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5만 원짜리 2장 그대로 있는데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재화의 가격이 인플레로 인해서 상승해 버리면 이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실질적으로 하락 또는 감소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는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현상인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명목 자산의 가치 하락 현상이에요. 동일한 돈을 갖고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인플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공채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현상인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 자산 또는 명목 자산의 가치 하락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인 경제 현상이야. 자, 일반적으로 그 어느 경제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국가의 공채 부담은 통계치보다는 실질적인 그 크기는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뭐 우리나라 뭐 국가 부채가 뭐 500조가 있다. 뭐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뭐 이렇게 1,300조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맞아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금액은 그 금액이 맞아. 그런데 그 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 실질 가치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공채의 실질 가치는 내려간다. 자, 근데 이 말은 정부에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민간에게 좋은 말이에요? 요건 정부에게 좋은 말이에요. 정부는요,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잖아요.
돈을 빌려 쓴 사람이니까, 쓴 주체니까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때 빵 100개를 빌린 다음에 빵 50개만 갚으면 정부는 이득이에요? 네, 이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가 유리해요. 여러분 이거 필기하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의 가치가 줄기 때문에 이 채무 부담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요. 근데 공채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빌린 채무자고요. 국민들, 민간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정부가 유리해지고 민간, 국민이 불리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자율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공채의 가치는요, 이자율과 반비례합니다. 이자율의 크기와 반비례해요. 자, 제가 앞에서 이표채로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공채를 매입하면요, 매기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요, PV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요걸 이렇게 1 플러스 R에 1승, 그다음에 1 플러스 R에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현가 합을 하겠죠? 요거 다 아시죠? 이렇게 현가 합을 해요. 그랬을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분모가 커집니까? 네,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요것의 현가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얘가요, 어떻게 오냐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자,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 이자율이 R1일 때 하고요, R2일 때가 있는데, 자, R1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현가가 합의됐다면 R2 더 높은 이자율에서는요, 얘네가 작아져서 요렇게 더 작아진 금액으로 현가 합의되는 거예요. 왜?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값이 작아진다니까요. 당연히 얘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 또는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현가액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채의 가치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공채의 가치가 커져요. 자, 따라서 채권의 가치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국공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채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요,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을 공채를 발행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쓰고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항이나 도로, 댐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 자금이 조달되면 그것으로서 도로, 공항, 댐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돈을 썼지만 그 쓴 돈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도로, 댐, 공항이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또는 자본재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조 원의 돈이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 공항, 댐 이러한 자본재로 그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떤 해에 1조 원의 공채를 발행해서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너 올해 돈 1조 원 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의 수명이, 자, 댐인데 어떤 댐이 있는데 공사비는 1조 들어가고 수명이 50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년마다 200억씩 감가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년마다 200억씩 감가가 될 거예요. 자, 왜냐면 1조 원짜리 댐이 50년 수명이라면 1년마다 200억씩 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년에 200억씩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가되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채의 부담은 이 감가상각분만을 매년의 공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왜? 1년마다 200억씩 댐의 가치가 감가돼서 없어지니까 그거만큼씩을 공채 부담의 크기로 인식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 전액을 공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감가상각액만을 공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회계 공부하시니까 감가상각의 이러한 로직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채 발행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전학파는요,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고관을 이렇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를 않아. 따라서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 운영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자, 정부가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오버해서 쓰는 것을 반대했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부의 재정은 균형 재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균형 재정은요, T 빼기 G인데 이게 정부의 재정인데 T하고 G가 일치하게 되면요, 재정은요, 균형 재정을 이루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돈이 넘치지도 않는 상황이 돼요. 자, 이러한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공채 발행에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보충 설명에 공채 발행과 재정 적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지만 이하 내용을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의 재정 수지를 T 빼기 G라고 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억을 써야 된다 한다면 원래 원칙은 뭐예요? 100억의 조세를 징수해서 이 100억의 정부 지출을 쓰는 것이 원래 이게 원칙이고 이게 FM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자, 100억의 돈을 써야 되는데 이 100억의 돈을 조세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공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요, 조세 징수 없이 100억을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공채 발행은요? 여러분 요거는 조세예요. 요 T는 조세라니까요. 얘는 공채 발행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해서 이 100억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는 숫자가 없고 0이 오고 이 자리에만 마이너스 100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공채를 100억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 자, 1번 공채 100억 발행은 뭐랑 같다? 2번 재정 적자 100억과 같다 이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100억의 돈을 써야 되는데 조세 100억을 징수해서 쓰는 경우에는 자, 그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때는 식이 이렇게 돼요. 100억 조세 징수해서 정부 지출 100억 쓰면 그때 재정 수지는 얼마예요? 0이죠. 이때는 얘가 0인데 우리 T 빼기 G가 정부의 재정 수지인데 이게 0일 때 우리 그때를 균형 재정이라 한다고 했죠. 오케이.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겠대. 자,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저항이 심해. 나 왠지 다음번 선거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공채 발행해서 쓰자라고 해서 공채 발행하겠대. 자, 그러면요, 조세 징수 얼마예요? 0원이죠. 조세 징수하지 않고 공채만 발행해서 돈을 쓰면 얘가 마이너스 100억이 나와요. 그래서 100억원어치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 100억이 발생한다와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채를 지금 발행하면 이 공채 나중에 어떻게 갚죠? 만기 시점의 미래에 가서 그때 가서 원금 상환을 위한 조세를 징수한다고 했죠. 자,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결국 자신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공채는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그냥 지금 당장만 해결하는 거지 결국에 공채를 발행하면 결국 공채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언젠가 갚아야 돼. 그럼 이 갚는 시점이 오면 결국 조세를 징수해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돈 100억을 써야 됩니다. 돈 100억을 써야 되는데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금 당장 조세 100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요걸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채 100억 발행은요. 조세 100억 감면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세 가지 표현을 동의어로 인식할 거예요. 동의어.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공채 100억을 발행했다라는 말은 이꼬르 뭐다? 이꼬르 재정적자 100억이 발생했다와 같은 말로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두 말은요. 조세 100억을 민간에게 감면시켜줬다라는 말로 똑같이 이해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요 세 말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그런지. 자, 내용 볼게요. 원래 정부가 돈 100억을 쓰려면 조세 100억을 징수해야 된다. 그런데 공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세 100억을 징수하지 않고 공채, 빚으로 100억을 충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채 발행은 조세 감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또한 조세 수입이 없이 빚으로, 공채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은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공채 발행, 조세 감면, 재정 적자는 모두 다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100억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 100억이 발생했다라는 말과 조세 100억을 감면해 줬다. 이 말과 이 셋은 모두 다 동의어로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빽 돌아가면요. 고전학파는 뭐라고 했죠? 균형 재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고전학파는 정부의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채를 발행해 버리면 재정 적자가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공채 발행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제 다음에 케인즈를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인즈는요. 고전학파의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 때 그때 인기를 얻은 또 그때 탄생하고 그때 인기를 얻은 학파입니다. 경제학파예요. 자,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대공황 때는 엄청난 불황이야. 실업자도 막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막 파산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어마어마한 경제 불황이었거든요. 자, 우리 그러한 현실에서는 정부가 돈을 펑펑 써야 돼.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려야 돼. 바로 그게 케인즈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요. 총수요를 중시합니다. 총수요가 뭐죠?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수요인데 자, 지금 경제가 엄청난 불황이야. 그러면 민간인들이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업자인데 뭔 쓸 돈이 있어? 기업들은요. 기업들 야 너희들 좀 돈 좀 써. 좀 공장 좀 짓고 좀 투자 좀 해. 사람 좀 고용해. 해요? 안 하죠. 왜? 지금 엄청난 불황이라서 물건이 안 팔리고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신규 투자, 직원 고용 이런 거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누구예요? 남은 건 결국 정부뿐이죠. 정부가 이악 물고 돈을 펑펑 써서 총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야지만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어야지만 물건을 살 것이고 그래야지만 기업의 재고가 감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총수요 확장 정책을 강조했다 이 얘기예요. 자,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와 유유설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서 총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민간이 돈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실업자한테 너 세금 좀 내라 라고 하면 돈 내겠습니까? 낼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 실업자가 막 득식을 하니까 조세 징수가 어려워요. 그럼 이때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리고 조세를 징수하는 게 올바르지도 않아. 왜 올바르지 않냐면 자, 그 막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도 조세를 징수해버리면 민간의 소비 가능 금액이 더욱더 감소합니다.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조세는요. 민간의 소비 자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야, 막 내놔 이러면서 막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세금을 징수하면 어떻게든 거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경기가 더 죽어. 왜? 민간이 쓸 돈이 더 없어져. 그래서 기업들은 물건이 더 안 팔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조세를 징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공채를 발행하자라고 한 거예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부가 돈을 팍팍 쓰기 위해서는 공채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각이 공채는 민간의 저축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채 발행은 민간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렇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현재 경제가 불황이라면 공채를 발행해야 돼요. 일단은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돈을 펑펑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돈을 펑펑 쓰면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우리 총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요거 기억하세요? 기초경제학. 자, 총수요는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몇 개 사줄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요거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실업자이기 때문에 소비할 돈 있어요? 없어요. 자,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팡팡 써줘야 돼. 팡팡 써주면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AD 총수요 곡선과 AS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돈을 팡팡 쓰면 공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돈을 팡팡 써주면 AD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국민소득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자, 케인즈는 그래서 공채 발행에 매우 대찬성. 아시겠죠? 매우 베리베리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공채를 많이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빨리 많이 팡팡 쓸수록 경제 불황을 더욱더 빨리 탈출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통화주의 학파가 반대를 합니다. 자, 케인즈의 이론은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오일 쇼크라는 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가난해지는데 나의 소득은 감소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 이중고가 두 가지 최악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하셔도 지금 물가 인상, 물가 상승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소득도 감소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도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케인즈의 이론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케인즈의 이론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팡팡 써서 총수요를 늘리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즈 말대로 해봅시다. 야, 케인즈 국민소득이 너무 감소하고 있어. 이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더니 케인즈가 그때는 말이야. 정부가 돈을 팡팡 써야 돼.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팡팡 써.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했습니다. 자,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팡팡 썼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소득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래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즈의 정책 처방대로 해버리면요. 물가가 어떻게 상승하냐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해버려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민소득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의 국민소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팡팡 써버리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요, 선생님 물가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합시다. 그럼 물가가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이러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면요. 국민소득이요.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왜 최악의 상황이냐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어느 문제도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고사성어로 표현한다면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이에 케인즈 이론을 반대하는 통화주의 학파가 등장했는데요. 통화주의 학파는요, 케인즈의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자,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는요, 감소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민간의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근데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됐었죠? 총수요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인데 X 빼기 M은 제외할게요. 해외 부문이니까. 자, 우리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은 뭐였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공채를 발행해서 팡팡 쓰면 AD가 이렇게 팡팡 증가할 거야. 라고 봤던 게 케인즈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통화주의 학파는요, 케인즈 네 말대로 저렇게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팡팡 쓰잖아. 그러면은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우리 사회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서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돼.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돼. 따라서 얘가 증가한 정도와 얘가 감소한 정도가 거의 비슷해. 따라서 총수요는요, 증가해요? 아니요. 거의 변화하지 않아.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통화주의 학파의 이론이에요.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는 공채 발행을 통한 총수요 증대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왜? 해봤자, 자, 정부 지출 늘려봤자 이것 때문에 민간의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의 증가분과 얘의 감소분이 거의 비슷해. 따라서 총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 즉 총수요 증대 정책에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잠깐 판서를 지우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공채 발행의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자,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이 말은요, 정부의 씀씀이, 정부의 지출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100조라고 할게요. 자, 돈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자, 조세를 감면하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서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자, 정부가 100조의 돈을 쓸 건데, 자, 우리가 100조의 조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채를 100조 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100조의 돈을 쓸 건데 조세로 100조 징수하지 않고 대신 공채로 100조를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은요, 민간의 소득, 국민소득 빼기 조세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번 다음에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소득을 쓸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가처분 소득은 Y 빼기 T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Y가 500조라 합시다. Y가 500조예요. 근데, 자, 500조에서 조세를 100조 징수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400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럼 조세 징수액이 얼마예요? 0이라고 치면 얘가 50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을 공채로 발행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그거만큼 증가합니까? 그거만큼 증가하죠. 따라서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민간의 소비가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공채를 발행한다. 다른 말로 조세를 감면한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하면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총수요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인데, 자, 우리가 정부 지출을 직접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도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민간의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요거나 총수요는 모두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공채를 발행하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통화주의 학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자, 이자율이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 이해를 하실 건데, 저 뒤에 가보시면 442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442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공채 발행과 투자 제약이라고 나와 있죠. 공채를 발행하면요,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있어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자금에 대한 공급이 있는데, 자, 우리 공채를 발행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회의 총저축을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요건 기억하시죠? 우리 정부 저축은요, T 빼기 G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채를 발행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죠. 공채 발행 이꼬르 재정 적자라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공채를 100조 원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100조 원어치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합이 얘기 때문에 얘가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이너스 100조 원의 적자가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랬는데 정부가 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정부 저축이 감소해요.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 총 저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 총 저축이 감소하니까 S곡선이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원래의 이자율인데 새로운 이자율은 종전보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대부 자금 시장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한 모형이고요. 자, 또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왜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올라갈까? 여러분, 정부가 어떤 우리 경제 사회가 있는데, 자, 우리 경제 사회가 이렇게 있어. 자, 이 중에서 민간 경제가 이만큼이고,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민간, 그리고 정부가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경제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가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쓸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래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인데 민간에 있는 돈 100조를 내가 100조 원어치 공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내가 땡겨오겠다, 내가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채를 주면서 대신 돈 100조를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에 있던 돈 100조가 정부로 빨려 들어가요. 정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 경제에서 돈이 씨가 마르겠습니까? 네, 돈이 씨가 마르겠죠. 즉 돈이 귀해지죠. 돈이 부족해지고 돈이 귀해지잖아요. 돈이 귀해지면 돈의 가치인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올라가요. 아시겠죠? 공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올라간다. 자,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결국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자, 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민간의 투자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 사회의 총 수요는 별 변화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케인즈가 주장한 공채 발행으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는 크다 작다 거의 미미하다,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공채 발행이 총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거의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고 죄송해요. 통화주의 학파는 공채 발행이 이자율 상승을 갖고 와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 구축 효과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 얘기예요. 구축 효과를 강조했다. 강조. 자, 그래서 구축 효과에 대해서는요, 두 학파 간의 견해가 달라요. 구축 효과에 대해서는 학파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 고전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는요, 크다라고 봐. 크다. 이러한 구축 효과가 크다. 근데 케인즈 학파는요, 작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 자, 왜냐하면 요 말씀 또 드릴까? 자, 우리가 이거는 두 학파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차이점이 돼요. 자, 고전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는요, 투자에 있어서 이자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케인즈는요, 이자율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자, 케인즈가 보기에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것을 영어로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가의 감각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
동물적 본능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에 의하면 투자에 있어서 이자율은 굉장히 민감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대폭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많이 감소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케인즈는요. 반대로 봤어요. 자, 공채 발행을 통해서 설사 이자율이 상승할지라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자율이 얼마냐를 놓고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가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이 사업은 될 것 같아. 이 사업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전망에 의해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도 민간의 투자는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 차이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파생되는 겁니다. 자, 구축 효과의 크기를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는 크다라고 봤고 케인즈나 케인즈 학파는 작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베리 임포탄트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카도의 등가 정리는 거의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리카도의 등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조세와 공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린가니?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정부가요. 정부 지출을 쓸 건데요. 얼마 쓸 거냐면요. 100조를 쓸 거예요. 자, 정부 지출로 100조를 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조세로 100조를 징수한다. 2번 공채로 100조를 발행한다. 3번 조세로 50조 징수하고 나머지 50조는 공채로 발행한다. 자, 이 세 가지 간에 효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셋 다 모두 다 똑같다. 이게 바로 리카도의 등가 정리예요. 등가. 똑같다 이 얘기예요. 똑같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제가 지금은 예시니까 50조 했죠. 다른 경우로 60조, 40조, 60조, 70조, 30조, 20조, 80조, 1조, 99조 다 똑같아. 아시겠죠? 다 똑같아. 그게 지금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00조를 쓸 건데 이 100조의 재원을 어떠한 수단으로서 조달하는지 하고는요. 우리 경제의 총 수요의 크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10만 원을 써야 돼. 내가 지금 뭔가 돈을 10만 원을 쓸 게 있어요. 이 10만 원을 아빠한테 10만 원 받든 엄마한테 10만 원 받든 아빠한테 5만 원, 엄마한테 5만 원 받든 집안 경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게 리카도의 등가 정리예요. 재원 조달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100조를 다 조세로만 충당하든 100조를 다 공채 발행으로만 충당하든 반반 섞든 뭐 6대4로 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아시겠죠? 자,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부 지출의 크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조세를 감면하고 동액의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조세 징수 대신에 공채 발행이라는 재원 조달 수단을 바꿀지라도 경제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요.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도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러한 이론을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새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베로라는 사람이 리카도의 이론에다가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플러스 추가로 가미해서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그 리카도의 아이디어에다가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기대 형성 방식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로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등가 정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리카도가 정리한 건 아니고 베로가 정리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험생 분들께서 이 리카도의 등가 정리를 공부하실 때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있거나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 문장 표현에만 꽂혀갖고 아 그래 아무런 차이가 없어. 요것만 기억하시는데 요거 물론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인데 요 맨 앞에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문장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대전제가 뭐예요? 똑같은 돈을 쓴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출을 한다면 그땐 차이가 생겨요. 뭔 소린고 하니 자, 지금은 제가 정부 지출을 100조를 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1번 조세로 100조를 징수하나. 자, 2번 공채로 103조를 발행하나. 이럴 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는 정부가 103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103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땐 당연히 공채가 죄송해요. 그냥 숫자를 103조라고 할게요. 자, 그냥 여기 103조라고 할게요. 얘랑 비교할게요. 3조. 그래서 이때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정부 지출이 100조를 쓸 때랑 103조를 쓸 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씀씀이가 달라지니까. 정부가 쓰는 돈이 달라지니까. 그죠? 이때는 100조를 쓰지만 이때는 103조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조를 쓸 때 조세 100조 징수하는 거랑 공채 100조 발행하는 건 똑같아. 이 둘은 똑같아. 그런데 정부가 103조를 쓰겠대. 그래서 공채를 103조를 발행해. 그러면은 조세 100조 발행해서 100조 쓰는 거랑 공채 103조 발행해서 103조 쓰는 거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전제는 정부 지출의 크기는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같은 돈을 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은 돈을 쓸 거예요. 같은 돈을 쓸 거면 재원 조달 수단이 어떻게 조달되는가 하는 것하고 우리 경제의 총수요의 크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더 내용 들어갈게요. 자, 조세가 감면되고 공채가 발행되어서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요거는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우리가 합리적 기대를 가미했다고 했죠.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현재의 공채 발행이 미래의 조세 증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 공채를 발행합니다. 공채 발행. 그럼 이게 현재겠죠.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림 있잖아요. 자, 공채를 발행하면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원금 상환 시기가 온다라고 했죠. 자, 원금 상환. 그럼 얘가 이제 미래 시점이겠죠. 근데 원금 상환 시점에 오면 조세를 결국 징수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요. 지금 당장 공채를 발행하면 지금 당장 조세가 감면되죠. 만약에 조세가 10조 원이 감면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공채 발행도 10조 원 발행했고 그것은 곧 조세 감면 10조 원의 조세가 감면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증가하죠? 가처분 소득은요. 역시 10조가 증가하게 돼요.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당장 공채를 10조 발행하면 조세 감면 10조가 있는 거고 이것은 곧 가처분 소득이 10조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래 시점에 이 공채의 만기 시점이 오면요. 원금을 이제 갚아야 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그러면 그때는 이 원금을 갚기 위한 조세를 징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요. 무엇을 예상하냐면 현재의 공채 발행이 미래의 조세 증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조세를 감면해 주니까 우와, 세금을 감면시켜 준대. 원래 세금 10조 걷어야 되는데 그거 걷지 않겠대. 우와, 우리 돈 10조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조세를 10조 낮춰서 조세를 10조 넣지 덜 걷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좋아하지 않대.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빠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겠대. 아니 뭐 조세를 지금 10조 징수 하나, 미래에 징수 하나, 어쨌거나 조세 10조 징수할 건데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낀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즉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조세를 10조 원 감면시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공채를 발행해서 쓰고 조세는 10조 원 감면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 와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요, 딱 알아먹는다는 거죠. 공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돈 10조를 쓰고 조세는 대신 10조어치 감면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하나도 안 좋아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지금 당장의 조세 감면이 결국 미래에 조세 징수로 돌아올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합리적 기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래에 조세 증가, 조세 징수인데 이것을 조세 증가라고 표현해도 돼요. 어차피 이때 가서 조세를 더 걷어야 되니까 원래 걷는 조세에다가 이 원금 상환을 위한 조세를 더 걷어야 되니까 요거만큼의 조세 증가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가처분 소득을 좋다 하면서 다 써버린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얘기. 얼마나? 한 푼도 안 쓴다. 한 푼도 안 쓴다. 자, 한 푼도 쓰지 않는다. 한 푼도 소비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한다? 전부 다 전액 저축한다. 전액 저축한다. 왜? 왜 저축하죠? 지금 이 돈을 쓰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 돈을 저축을 한 다음에 저축을 해서 이 저축으로 요 조세 징수를 내야죠. 납부해야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처분 소득 증가분, 다른 말로 조세 감면분을 모두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아요. 자, 소비 증가해요? 전혀 증가하지 않아.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지만 한 푼도 소비하지 않아. 원래 하던 소비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가처분 소득으로는 한 푼도 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아. 그래서 소비가 전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 수요도요, 전혀 증가하지 않아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리카도의 등가 정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현재의 조세 감면 또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미래의 조세 증가로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걷지만 결국 지금 발행하는 이 공채의 원금을 갚기 위해서 미래에 가면 결국 조세를 징수하게 될 거야. 이거만큼을 지금 당장 감면해 준 것만큼을 미래에 가면 추가로 더 징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장 생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축을 해서 미래의 조세 증가에 대비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민간의 소비는 증가한다 안 한다? 한 푼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 총수요는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채 발행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리카도의 등가 정리에 의하면요 우리 경제사회의 총저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S가 좀 이상한데 다시 쓸게요. 자, G랑 S랑 막 섞였어. 자, S, G 이렇게. 자, 우리가 공채를 10조 원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10조 원이 발생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10조 원 덜 거두니까 민간은요. 어떻게 되죠? 민간은 가처분 소득이 10조 원이 증가한다고 했죠. 세금을 10조 원 덜 거두니까. 근데 이 10조를 우리가 리카도의 등가 정리에 의하면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한대요? 쓴대요? 아니요. 쓰지 않는데요. 소비하지 않는데. 뭘 한대? 전부 다 저축한대. 전부 다 저축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저축은 10조가 증가할까요? 네, 딱 10조 원만큼 증가해요. 조세 감면액만큼 민간의 저축은 그대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 합이 얘거든요. 그럼 얘는 10조 증가, 10조 감소, 둘이 합치면 얘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총 저축도 변화가 없어. 자, 우리가 앞에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요. 자,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저축 곡선이 뒤로 가면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채 발행했죠. 하지만 우리 경제사회에 총저축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 공채 발행해도 우리 경제사회에 총저축은 변화가 없어. 따라서 이자율 변화 없어. 그럼 민간의 투자 변화 없어.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바로 이게 리카도의 등가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리카도의 등가 정리의 핵심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단순한 암기만 하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유동성 제약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 제약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당장 소비를 더 늘리고 싶어. 그런데 지금 당장 차입이 제한되어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돈을 더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동성 제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실은 유동성 제약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 시절에 학비를 조금 더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저는 그걸 거의 약간 확신하는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조금 이제 놀고 휴식을 보내고 뭐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증가된 돈을 그 증가된 예산을 자신의 수험 생활에 써서 조금 더 좋은 방에서 생활하고 조금 더 좋은 학원 뭐 더 좋은 강의를 듣고 뭐 더 책도 잘 사보고 또 밥도 더 좋은 거 먹고 한다면 수험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 경비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차피 시험을 합격하면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럼 그 미래의 나의 높은 소득을 미리 좀 땡겨와서 지금 당장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죠. 왜? 미래의 나의 수입을 지금 땡겨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차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득을 땡겨와서 쓸 수가 없는 상태를 유동성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소비를 더 늘리고 싶지만 미래의 소득을 땡겨올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가처분 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수험생한테 어떤 자선 사업가가 학생 공부 열심히 하네 힘들지 돈 필요하지 하면서 돈을 한 3천만 원을 그냥 줘. 3천만 원 준 다음에 대신 3년 뒤에 3,200으로 갚아 라고 돈 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한테 입금된 이 3천만 원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요거 3년 뒤에 3,200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생기면 지금 당장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근시안적 의사결정인데 자,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했지만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당장의 조세 감면, 지금 당장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이것이 미래에 조세 증가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냥 쓸 돈만 생각하지 미래에 이것이 조세 증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바로 써버릴 거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 조세 부담의 변화인데 자, 지금의 가처분 소득 증가, 지금의 조세 감면이 미래 조세 증가로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만약에 10조 원이야. 자, 지금 10조 원을 지금 공채 발행해서 지금 당장 쓸 돈이 10조 원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이거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미래잖아요. 미래. 자, 몇 년 뒤에는 말이야.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거야. 나도 더 부자가 될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더 성장할 거야. 그리고 또는 인구도 증가할 거야. 그러면 미래 시점에 가서 이 조세를 내가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우리 민간이 요 10조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그때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7조밖에는 안 될 거야. 요 기간 동안에 경제가 더 성장하고 세금을 낼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실질적인 이 공채 상환의 부담은 한 7조 원 어치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3조 정도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3조 정도는 지금 당장 소비 증가에 쓰일 거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10조 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 중에서 미래의 조세 증가에 7조 원만 저축을 하면 되거든요. 미래에 다가올 조세 부담은 실질적으로는 7조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3조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인데 요거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원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이 우리 경제 사회 총 저축입니다. 그런데 자, 이 총 저축은 이 뭐죠? 바로 이 양자의 합이 우리 경제 사회 총 저축이고 자금에 대한 수요는요,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이 투자에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풍부하면 투자 재원이 풍부해지게 돼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경제 사회의 총 저축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채 발행은 민간 투자에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저축이 총저축이 불변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불변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 투자도 불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재정수지는 T 빼기 G고요. 경상수지는 X 빼기 M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X 빼기 M을요, 순수출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경상수지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외국에 수출했고 얼마나 수입했다. 자, 150조 수출했고 100조 원어치 수입했으면 우리의 경상수지는 50조 원 흑자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X 빼기 M을 경상수지라고도 하는데 순수출, 경상수지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요,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흑자가 되면 얘도 흑자가 되고 얘가 적자가 되면 얘도 적자가 되는,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재정수지가 적자 상태일 때에는 경상수지도 적자 상태에 빠지기가 쉬운데 둘 다 모두 적자 상태에 빠졌을 때는 우리 이때 이것을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변화하는데 둘 다 모두 적자 상태일 때 우리는 둘 다 모두 적자다라는 말을 쌍둥이 적자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공채를 발행하면, 자, 우리가 공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적자랑 동의어라고 했죠. 따라서 재정수지가 적자면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이 말은 곧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이 얘기죠. 첫 번째, 공채를 발행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저축이 감소해서 우리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기억하시죠?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자,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어떤 A, B 나라가 있는데, 자, A 나라의 이자율이 3%, B 나라의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다른 요인은 다 똑같다고 한다면 B 나라에 저축을 하면 이자를 5%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B 나라로 이렇게 유입되겠죠. 이자율이 더 높은 나라로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자, 외환에 대한 수요가 있고 외환에 대한 공급이 있는데, 자, 외국에서 외환이 막 들어온다,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라고 한 것은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S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이 환율인데, 환율. 자, 이렇게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환율이 내려가면요,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자,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은요, 불리해요. 수입은요, 유리해요. 그러면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요, 반대예요.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출은 유리해요. 수입은요,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정도 하는데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340원이야.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서 원유를 사올 때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에 불리한 요인이고 수입에는 유리한 요인이에요.
자,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서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가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에 유리해지죠. 수출은 불리해지죠. 자 그러면요. X 빼기 M이 우리 경상수지인데 자 수출에 불리하니까 수출은 작아질까요? 네. 수입은 유리해지니까 수입은 증가할까요? 네. 그러면 요 X 빼기 M의 값은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기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유,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소비 증가를 통한 경상수지의 악화예요. 자, 조세를 감면하고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방금 지금까지 리카도의 등가정리 공부하면서 합리적인 경제의 주체들은 당장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민간 소비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한다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뭔가 완벽하게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한다면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또는 항상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 돼. 그래서 리카도의 등가 정리는 사실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한다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유동성 제약, 근시안적 의사결정, 미래 조세 부담의 변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는 증가하게 돼요. 근데 민간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요.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소비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어. 뭐 외제차, 벤츠 또 뭐가 있죠? 외국 여러 가지 명품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국내 저축 감소를 통한 경상수지 악화인데 자,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내 총 저축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물론 리카도의 등가 정리가 성립하면 총 저축은 불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 저축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총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투자에 쓰일 재원이 부족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자,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다라고 공부했어요. 따라서 투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게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물건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면 다른 말로 재정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